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노래 향수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을 만납니다. 1989년 통기타 가수 이동원과 테너인 서울대 교수 박인수가 부른 노래로 더 유명한 정지용의 시 향수. 노래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방에서 감히 이 노래를 선곡할 수 있을 정도로 향수는 가사뿐만 아니라 노래로도 수준이 높은 작품입니다.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동료들로부터 야 집어치워라, 좋은 시 다 버리겠다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죠.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순수 시인으로 한 시대의 시단을 주도하며 시상을 가다듬던 정지용은 6.25가 일어나던 해 홀연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그는 월북 작가로 운명이 지어져 분단국의 비극을 한 몸에 떠안는 가혹한 운명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8년까지 약 45년간 시가 읽히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죠. 한국 근대 시사에서 정지용만큼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새로운 시적 경지를 열어보인 이가 없다 할 정도로 그는 대상을 직관하여 정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진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진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희적이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건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는 고향의 정경을 표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렴구의 반복은 리듬감과 운율을 조성하고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집약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발벗은 아내, 서리까마귀 등은 모두 토속성의 원초적 이미지들인데요. 이러한 농촌의 순박한 향토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편들은 지용의 초기적 속성으로 고요하고 차분한 정감의 시세계를 이룹니다. 정지용 시인은 고향의 그리움을 이렇게 후렴구를 반복하며 그치지 않고 시각, 청각, 촉각, 곰감각 등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과 도덕적,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 시각적 심상이라면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철이 휘돌아 나가거나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풀숲 이슬에 함추름 희적히던 곳이나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은 촉각적 심상이고,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청각의 시각화로 공감각적 심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상을 떠오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처 없는 고향으로의 회귀에 빠져들게 합니다. 정지용은 1902년 음력 5월 15일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희문고를 졸업하고 1923년 교토에 있는 도시사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22세 때에 시 성류를 시작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1926년에는 카페 프랑스, 설픈 인상화 등을 학조에 발표했으며 1927년에는 시 향수를 조선지광 3월호에 발표해 문단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지용은 1914년 12살 때 결혼하여 4남매를 얻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희문고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교비생이 될 때까지 처가에서 학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정지용에게 희문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시사대 유학 비용을 희문에서 부담하였고, 귀국 후인 1929년 9월부터 영어 교사로 약 16년간 재직하였기 때문에 통산 약 27년의 긴 세월을 희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문단에서의 지용의 위치는 시문학과 구인의 활동을 통해 점점 커졌습니다. 1939년 2월부터는 잡지 문장의 시부문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죠. 문장지는 최재서 주간인 인문평론과 함께 1941년 4월에 1호 사용 거부로 폐간이 될 때까지 통건 27권을 낸 한국 최초의 문학 종합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의 특징 중 하나는 방행근의 조선시단에서 실시했던 신인 발굴 방법인 추천제를 제도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추천제를 통해 소설 분야에는 채태영, 곽하신 등이 나오고, 시조 분야에는 김상옥, 이호우 등이 배출됐습니다. 시 분야에는 조지훈, 김종환, 황민, 이한복, 조정순, 김수돈, 박두진, 박목을, 박남수, 신진순 등 10명이 나왔는데, 그 추천을 지용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정지용의 시에는 좋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 창작 지도를 할 때, 이미지 시를 공부할 때 자주 사례로 드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비입니다. 비, 정지용.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서끈이 하여 꼬리 시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그름그리,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날,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시는 시를 통해 정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풍경을 시각화하는 기법인데요. 주제를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각을 환기시키고 미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지용의 시 비는 단풍이 들기 시작한 골짜기에 가을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섬세한 감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1년에서 6년까지 구름과 바람, 산새와 시냇물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시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골짜기로 드리운 구름의 그림자, 갑자기 몰아드는 음산하고도 차가운 기운을 담고 있는 바람, 바람에 몰리듯 바람을 앞서듯 돌 위로 날아와 종종 구름치는 산새 한 마리, 그리고 물이 줄어들어 하얗게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여울져 흐르는 골짜기의 물살 등이 묘사됩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시적 공간은 이 시의 마지막 장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을 위한 무대 장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날,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는 7년과 8년은 1년에서 6년까지의 시적 심상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시적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는 구절은 정지용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고도의 섬세한 시적 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밟고 간다. 이것을 단순히 의인화로 설명하는 것은 지용의 차원 높은 섬세한 시적 감각을 노출게 할 수가 있죠. 시각과 청각이 공감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하나의 대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지용 시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용의 납북과 죽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 향수의 표절 문제입니다. 정지용은 해방이 되면서 이화여전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1946년 9월 경향신문이 창간되면서 주간으로 가게 되죠. 1947년에는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의 부탁으로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을 썼습니다. 정지용과 윤동주는 일본 교토 도시사대학 유학 동문인데다가 윤동주는 정지용 시집을 1934년 출간 이듬해 구입을 해서 탐독을 했으며 1939년경에는 정지용 시인의 자택을 방문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지용은 윤동주를 무척 아꼈습니다. 어쩌면 윤동주에게서 자신을 닮은 문학적 향기와 시대적 고뇌를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윤동주 시집의 첫 서문을 쓰게 됐는데, 그러나 정지용의 납북으로 1955년 윤동주 10주기 정보판에는 남당 당원으로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윤동주의 친구 강처중의 발문과 함께 정지용의 서문이 빠지게 됩니다. 정지용은 한때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기도 해서 자익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6.25 발발과 함께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 자익계통의 제자가 무슨 일이 있다고 찾아와서 함께 잠깐 시내를 나갔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25 초기 3개월 동안 북한군을 따라 서울로 내려온 좌익 문인들이
남쪽의 문인들에게 정치 보위부에 자수를 해야 생명이 보장된다며 자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수를 한 사람들은 모두 평양 감옥으로 끌려가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후 평양에서 발간된 통일신보 1993년 4월 24일자, 5월 1일자, 5월 7일자 기사를 통해서 그가 1950년 9월경 경기도 동두천 부근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월북자로 오인을 받았던 그는 1988년에야 해금이 되었죠. 북한에서도 오랫동안 부르주아 반동 문항으로 지켰다가 1990년대에 복권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정지용의 시 향수는 미국의 요절 천재 시인 트럼블 스티커니의 시 문해모시네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입니다. 문해모시네는 1950년대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된 시인데요. 이 시와 정지용의 향수는 소재와 이미지의 차용, 시의 선택과 길이, 후렴구 등 전체적인 구조에서 많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정지용이 스티커니의 문해모시네를 읽고 시적 영감을 받고 몇몇 시어를 빌려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욱동 전 서강대 명예교수는 평론집 부조리의 포도주와 무관심의 빵에서 정지용이 비록 몇몇 시어를 빌려왔을 망정 놀라운 시적 변형을 거쳐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성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지용이 빌려온 시어를 전혀 다른 시적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반짝인다고 모두가 한급이 아니듯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어를 구사한다고 하여 모작이나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종호 문학평론가도 2011년 낸 비평 에세이 과거라는 이름의 외국에서 사소한 공통성이나 유사성을 곧 차용이나 도용이나 흉내로 간주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수의 모작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김욱동 교수는 또 구약 성서의 말대로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고 이 점에서는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 시인이나 작가는 남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되 자신을 것으로 창조적으로 성화시킬 때 천재성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껑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것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맨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비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써디 써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앞에서 읽은 시 향수와 달리 시 고향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자신의 변화로 인한 어릴 적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피해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껑, 뻐꾸기, 흰 점꽃, 풀피리 소리, 하늘 등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인간사를 대조시켜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죠. 지용의 시세계는 첫 시집에서 보여준 순박한 향토성은 고요하고 차분한 정감의 세계를 이루면서 제2시집 백록담의 바다와 산 시편들이 보여주는
고고한 정신적 경지와 시적 기법의 바탕을 이룹니다. 정지용이 이렇게 한 사물의 속성을 예리한 언어적 감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정신적 수련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시 향수가 그리는 그곳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늙으신 아버지와 어린 누나, 사철 발벗은 아내와 초라한 지붕 아래서도 도란도란 살던 아늑함과 넉넉함이 있는 공간, 그곳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는 유토피아, 바로 그곳인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건가파티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